국내 증시가 변동성 장세를 이어가면서 투자자들의 경계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급등한 국내 증시는 대내외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긴 설 연휴도 앞두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팔지 말지 고민하는 투자자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증시를 둘러싼 변수들 하나씩 짚어보면서 대응 전략도 짜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나오셨고요. 또 피나클 경제연구소 장재철 대표, 현대차증권 김재승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용어만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1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아마 숫자 보고 깜짝 놀라셨던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잘 나올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프라이즈였습니다. 13만 명, 비농업 부문에서 13만 명. 원래 예상치는 5만 5천 명. 시장 컨센서스였습니다. 이전의 분위기는 되게 잘 안 나올 것처럼 월가 안팎에서 다 분위기를 잡더니 이렇게 13만 명 나와버리니까 좀 처음에 이 숫자 보고 벙찌더라고요. 이거는 김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깜짝 놀랐죠. 네. 월가에서도 맞춘 데가 한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두 개가 있어요? 네. 있긴 있군요. 시타델인가 한두 개 있는데 네. 그 정도로 컨센을 굉장히 벗어난 서프라이즈였고요.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 다달이 나오는 게 너무 완벽하다고 믿지 마라. 네. 그게 이제 통계라는 게 사람들이 만든 거고. 또 지금 10일자가 들어간 주에 이제 조사를 하는데 눈폭풍이 오기 전이잖아요. 예. 박찬호가 오기 전에 조사돼 가지고 또 1월 지표는 안 좋게 나올 거거든요. 이제 3월 달에 받아보는 2월 지표는. 그래서 좀 그걸 일비일이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서프라이즈 했던 거는 가계조사에서 52만 8천 건이 늘었어요. 고용은 신규 일자리가 13만 건 늘었는데 네. 그 의미는 가계조사에서 굉장히 늘었던 것은 인상적이었다. 그거는 조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죠.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가계조사 52만 8천 네, 건. 기업조사하고 이제 가계조사가 있는데 네. 고용지표는 가계조사가 52만 8천 건이 늘었다는 것은 훨씬 가계조사에서는 사실 한 명이 여러 개 일자리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복 카운팅이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용이 기저에서 조금 센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가질 수 있는 그런 통계였고요. 그걸 뒷받침하는 게 이제 주간 노동 시간이죠. 근무 시간이 34.3시간인가 해서 전월보다 늘었어요. 0.1시간 늘었고. 그리고 이제 임금도 0.4% 전월비. YY는 3.7%. 네. 3.7%면 물가 고려해도 굉장히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는 미국 고용이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굉장히 세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고용이 이렇게 좋다면 금리나 기대감은 또 뒤로 밀리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앞에서 이제 김 박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고용도 좋았지만 더 주목해야 될 게 실업률이 4.4%에서 4.3%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해고도 안 하고 고용도 안 하고 여러 가지 고용 시장의 구조적 이슈는 있지만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실업률 지표가 개선됐다는 점은 또 그리고 이 취업자 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은 연준이 빠르면 6월 달에 금리를 한번 인하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지만 네. 지금 오늘 아침 외신 보도를 보니까 그게 7월로 연기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준의 점도표에 따르면 올해 한 번 정도 금리 인하고 사실 고용 지표 나오기 전에 소매 판매액이 좀 안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올해 어쩌면 2번 아니면 3번까지도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다시 맥시멈 2번 정도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앞에 이제 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 경제 지표는 주 단위로 나오고 또 월별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변동성이 있는데 저는 우리가 좀 추세를 놓고 본다고 하면 연간 성장률 자체가 작년보다 올해가 미국 성장률이 높은 게 컨센서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고용의 변동성은 있지만 우리가 중기적으로 봤을 때 고용 시장의 강건성은 시간이 갈수록 좀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고용이 상당히 괜찮은 상황임을 이제 뭐 여러 지표들을 통해 확인이 됐다.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건 그 전에 발표됐던 소매 판매는 또 둔화되면서 뭔가 종잡을 수 없어요. 미국의 경제 지표를 뭔가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이렇게 나간다는 느낌보다는 따로 논다는 느낌도 들고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뭐 증시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믿을 수 있을까? 지표를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약간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증시를 어떻게 볼까를 봤을 때 오히려 경제 지표를 좀 안 보고 나머지 것들 AI, 투자 이런 것들에 더 주목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투자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매크로 지표들이 사실 노이즈가 상당히 강해진 국면이 있고 당연히 그것이 셧다운 영향도 있었을 것 같고요. 많은 그런 고용 통계청 사람들이 쉬다 보니까 통계 조사가 잘 안 됐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인해서 좀 신뢰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것을 너무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증시는 AI의 통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 보면 투자에 계속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이번 주의 퍼즐은 CPI입니다. CPI가 어떻게 나올까? 사실 예상 못 하겠어요. 이제 예상을 뭐 헤드라인 기준으로 뭐 전년비 뭐 2.7% 안팎이다 뭐 이제 했는데 너무 이제 비껴가는 때가 많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CPI는 어떻게 나올까요? 네, 그동안 계속 틀렸죠.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했다가 네. 뭐 지금 틀린 게 한 반년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오래됐습니다. 아직도 이제 조금 뭐 지연되고 있는 거냐? 월가에서도 뭐 좀 분석가들이 왈가왈부하는데 지금 뭐 피터슨 경제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0.8% 포인트 정도 좀 CPI를 끌어올리는데 조금 기여할 거다. 관세 영향이 아직 남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좀 근데 경기가 이렇게 좋으면 그리고 고용이 식구는 있지만 고용과 인플레이션의 관계가 조금 약해졌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좀 투자 관점에서 해석해야 될 것은 CPI 뭐 물가 지표를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고비는 2분기인 것 같다. 2분기만 잘 넘어가면 하반기에 관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리의 당초의 좀 예상은 조금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것 같다라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2분기까지는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중간재 정도 쪽에서 조금 그 물가의 전가가 계속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간접적으로. 예. 그래서 중간재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그동안은 뭐 양을 줄이든지 질을 줄이든지 그래서 소비자한테 전가를 안 시켰는데 네. 수입업자들이 그런데 이제는 전가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와 있다라는 징후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계 상황. 네, 한계 상황. 양을 줄이거나 질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런데 경기까지 좋다. 그러면 2분기, 1분기는 아닐 것 같은데 2분기 한 4월에서 5월 정도에는 혹시라도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조금 가세할 수는 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생각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많이 떨어졌어요. 네.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금 뭐 3% 초반 조사하는 데에 따라서 좀 틀린데요. 네. 서베이를 한 그러니까 뭐 소비자나 아니면은 전반적 경제 주체들한테 서베이한 지표들을 보면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좀 보시면은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뭐 지금 그 뉴욕 연준에서 한 서베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미시간 대학에서 서베이한 부분이 있는데 네. 보시면 뭐 두 슬라이드 전부 다 오른쪽으로 보면 우하향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지금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 0.3%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월간 0.3%면 연율로 치면 거의 3.7%예요.
만약에 0.3%씩 12개월이 지속이 된다면 곱하기 12하면 그렇죠.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근데 이러한 1월 달에 0.3% 소비자 물가 전월 대비 상승에는 일부 분석에 따르면 관세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대 인플레이션과 또 이러한 물가와 또 상관관계를 보면은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것은 실제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 왼쪽 그래프를 보면 실제 인플레이션이 내려온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계속 둔화가 되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주목해야 될 것은 지난해 11월 달에 뉴욕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분석한 보고서가 있어요. 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예.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건데 처음에 관세가 부과되면 1년 동안은 물가가 내려와요. 수요 충격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년 차부터 물가가 올라가는데 그 효과는 관세 10%가 올라가면 물가가 1%포인트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 4월 달에 관세가 부과되고 쭉 연결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올해 2분기부터 우리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관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올 거냐면 지금 유효 관세율이 지난해 그 상호 관세 부과되기 전에는 2.3%였다고 하면 지금은 한 17점 몇 %예요. 그래서 약 한 15%포인트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관세 10% 올라가면 소비자 물가 1%포인트 올라가는데 관세가 15%포인트 올라갔으니까 관세로 인해서 올해부터 물가 상승률이 약 한 1.5%포인트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현재 물가가 좀 2%대 중반에서 안정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관세 효과가 누적적으로 나타나는 게 올해 2분기, 3분기부터 어쩌면 내년도까지도 지속된다고 하니까 네.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금리를 2번 내리는 거 만약에 이러한 관세 효과가 현실화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세에 대한 어떤 그 물가에 대한 어떤 전이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네. 2분기면 케빈 워시가 새로운 의장을 맡는 시기이군요. 묘하게 겹치네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제 단계별로 반영이 된다. 그럼 어쩌면 우리는 아직 관세의 영향을 제대로 목도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거다. 그리고 이제 예측만 하는 거죠.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아직 인플레이션 충격이 안 왔다고 치면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고 정말 모르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뭐 앞에서 박사님과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에 이런 관세 효과가 아예 없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도 3월에서 5월까지는 조금은 더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압력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네. 근거들에 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에 정점은 지나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점이 지나갔다. 작년 10월, 11월 이때 물가 상승률이 코로나19 높았던 팬데믹발 인플레이션 충격은 정점 지나갔는데 또 관세도 작년 10월, 11월 때 좀 충격이 컸었는데 물가 압력이요. 그런 것도 지나갔다고 좀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트렌드가 증시에서는 중요한 것은 트렌드라고 보고 있고 저기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 9월, 10월 이때쯤부터 잠시 내려오고 있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결국에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측면에서 물론 잔존하는 물가 상승 압력이 관세로 인해서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국면에서는 사실 시장은 오히려 안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에는 트럼프가 말은 되게 심하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실효세율이 높지 않다 관세가 이렇게 첫 번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생각보다 낮은 유가. 사실 물가에서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유가가 낮은 상황에서 과연 물가가 정말 많이 튈 수 있을까라고 보고 있고 특히 트럼프가 유가를 그래서 낮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트렌드는 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3월에서 5월 조금씩 튈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저는
물가가 하락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케빈 워시가 들어오는 6월부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결국 시장에서 베팅을 하는 이유가 물가 트렌드는 낮아지고 있고 케빈 워시는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6월 또는 7월쯤에 기준금리 인하가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 분 말씀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 예측이 어렵다는 거죠. 케빈 워시가 이제 지명되고 나서 그의 뭐 글, 과거 발언들을 막 다 끄집어내서 지금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매파적인 인물로 알려졌다가 변모했나라고 이제 보는 근거가 가장 잘 알려진 게 AI 덕분에 생산성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제 이 논리를 펼친 거죠. 저건 이제 보면 시장에서 보는 건 이제 금리 인하를 위한 논리 만들기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장 대표님, 케빈 워시 저 말 어떻게 보세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것 같습니다. 네. 생산성이 높아지면 주어진 조건 하에서 뭐 주어진 생산 비용 하에서 산출량이 늘어나니까 공급 곡선이 우하향해서 물가가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생산성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AI 버블에 대한 걱정하는 것처럼 투자가 많이 되면 소위 말해서 우리 GDP를 개선할 때 지출 측면에서 투자가 늘어나니까 소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수요가. 그럼 수요 압력이 커지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물가 압력이 생기는 거고, 두 번째로는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면 임금이 올라가죠. 임금은 생산성에 연관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소위 말해서 비용이 올라가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또 원상 복귀하는 경우가 돼요. 그러니까 공급이 안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과 공급이 임금이 상승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다 같이 합쳐지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후자가 더 강하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가 하락 요인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적어도 단기에서 중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질 수가 있고 지금도 우리가 생산성 역설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뭐 뭔가 일어나고는 있는 것 같잖아요. AI가 들어와서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하지만 이것이 우리 실제 GDP나 통계에 잡히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근데 그 시간이 케빈 워시가 들어와 가지고 6개월, 12개월 안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그래서 성장률이 뭐 15%는 아니더라도 지금 미국 2026년 경제 성장률 컨센서스가 2%대 후반인데 이게 뭐 4%, 5%까지 갈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은 좀 비관적인 전망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네. 미국 경제학자들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한 결과 케빈 워시가 이제 금리 인하 할 것이냐는 대다수가 금리 인하 할 거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연구원이 말씀하셨던 이제 금리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제 줄어서 금리 인하 한다는 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일종의 호응처럼 금리 인하 할 거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전망들을 했더라고요. 그건 설문조사 결과니까. 어쨌든 케빈 워시가 저런 논리라면 뭐 AI는 계속 고도화되고 인프라는 깔리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할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건 맞네요. 저 논리대로라면 말이죠. 저 논리대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저는 케빈 워시가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기서 말을 했던 것처럼 결국에 AI로 인해서 생산성 향상이 발생한다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조건부로 저는 말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조건부적으로 금리 인하 여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거지 생산성 향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금리 인하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런 것들을 시장이 또 감안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물가가 하락하는 압력이 트렌드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물가를 기준금리 인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입맛에 맞춰서 인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었으면 미국채 장기물 금리가 튀었어야죠. 하지만 최근 한 달 동안 봤을 때 미국채 장기물 금리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물론 케빈 워시가 들어왔을 때는 잠시 튀었죠. 매파적인 줄 알았고. 네. 하지만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만 봐도 사실 이것이 과연 그렇게 독립성을 훼손할 만큼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했었으면 저는 금리가 훨씬 올라갔을 거라고 봐겠지만 네. 시장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고 있고 이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기물 금리가 그렇게 튀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케빈 워시의 통화 정책의 논리,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보셨고 없다고 아니, 뭐 보셨고 물론, 합리적이라고 보셨고 달라요 정말. 물론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네. 그 틀린 부분이 지금은 좀 시대가 바뀌었다. 케빈 워시가 사실 2006년부터 2011년에 연준 이사로 재임했는데 그때 그 상황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물가도 뭐 거의 2%에서 뭐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었고 또 2005년 이후에도 올라갔지만 뭐 CPI가 거의 뭐 2% 넘지 않는 그런 약한 인플레이션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정부 부채도 한 10조에서 13조 그 사이였고요. 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100%에 뭐 머물렀죠. 지금 120%인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준 자산이 지금 9조까지 올랐다가 6조 6천억 달러로 조금 줄었는데 케빈 워시가 재임할 때는 2조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GDP 대비로나 뭐 정부 부채나 뭐 재정 적자 비율이나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2006년하고 2011년을 가지고 2006년에서 2011년에 QT를 해서 좀 하면 금리 인하에 룸이 많이 생긴다, 여력이 많이 생기고 플러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생산성까지 가세하니까 얼마나 금리를 더 많이 내릴 수 있느냐,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좀 꽤 맞추기 시기의 논리 아닌가 싶고요.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케빈 워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거다. 만약에 올해 하반기, 올해 6월부터 케빈 워시가 취임한 다음에 성장률이 3%대에 근접한다면 혹은 넘는다면 미국 GDP가 케빈 워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년도 들어서도 QT를 한다는 것은 대차 대조표를 축소한다는 것은 지금 수요 측면, 그러니까 재정 확장을 앞으로 10년간 24조 달러의 재정 적자가 불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QT를 한다. 제가 볼 때는 재앙적인 금리 상승이 있을 것 같아요. 시장 금리의 상승이. 달러가 확 주니까. 네, 기준금리 인하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완전히 베어 스티프닝이 되는 거죠, 채권 시장이. 그래서 실제로 케빈 워시는 지금 머리를 싸매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대차 대조표 축소는 트럼프도 원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연준이 일종의 이제 구원투수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차 대조표를 가지고 있어 이제 공급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건데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때 금융사들을 지원했던 그 배경 중에 대차 대조표 완화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대차 대조표를 좀 축소시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한 어떤 대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정책 여력을 좀 갖추는 것인데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금리 인하와 대차 대조표 축소는 서로 상충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거를 조합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것보다 시장에 더 먼저 히스테리를 불려서 그런 정책이 좀 어렵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미국 걱정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우리가 미국 걱정을 하나 가끔 좀 엄할 때도 있지만 뭐 이게 경제가 너무 밀접하게 연계가 돼 있어서요. 일본 걱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내각이 이제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죠. 개헌 가능성까지 압승을 거두면서 이제 이른바 다카이치 트레이드가 이제 시장에 굉장히 화두가 됐습니다. 과감한 재정 확대를 통해서 미국이래. 일본 경기를 이제 부양시킬 것이다. 근데 지금 초반 양상은 좀 달리가. 엔화가 오히려 강세로 연구원님 가고 있어요. 이건 원래 생각했던 바랑 좀 다른 결로 가고 있어요. 원래 엔화가 약세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재정 맞습니다. 확대를 반영한다면. 사실 시장에서는 이번 선거 직전까지만 해도 자민당이 이길 경우에 엔화가 약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했었죠. 하지만 이번에 압승을 거두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우려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자민당이 모든 것을 결정할 만큼 큰 정당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적인 것도 다른 당을 눈치 보지 않고 자기들이 준칙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고 또한 성장 정책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준칙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이러한 성장성과 재정 준칙 가능성 여기에 더 중요도를 주는 것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당과 합당하고 같이 뭐 연정을 맺고 이 과정에서 돈이 많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너희 그렇게 너 말 듣고 해줄게 하면서 돈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없어지다 보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책임지고 이제는 당을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네. 자민당이 압승을 했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엔화에 대해서 재정적인 준칙을 지키지 않을까, 또 성장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이런 쪽의 측면이 더 강조가 되었고 그 관점에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엔화가 강세다. 그럼 달러는 상대적으로 이제 약세로 가는 거고 우리는 최근에 원화 흐름을 보면 이제 엔화랑 좀 동조화가 되는 추세가 많이 맞습니다. 있는 거고 그럼 또 한번 이제 뭔가 이 환율 시장에 있어서의 지형도도 좀 한번 바뀌는 시기인가요, 지금? 그런데 지금 다카이치 내각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는 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2013년에 아베노믹스하고는 지금 뭐 이것도 상황이 10년 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때는 BOJ 그 자산이 거의 뭐 2008년 뭐 무렵에는 그리고 한 뭐 120조, 150조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700조입니다. 네. 그리고 국가 부채도 엄청 늘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엔화를 약세로 몰고 가는 그런 그 재정 확대 정책을 얼마나 펼지, 혹은 펼치면 BOJ가 중앙은행이 금리를 좀 올리겠죠. 그러면서 사실은 재정의 악화와 BOJ의 금리 인상 이 부분이 뭐 조금 상쇄되면서 엔화는 그렇게 큰 뭐 변동성은 보이겠지만 추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것보다는 글로벌 달러가 방향성이 어떨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다고 치고 예. 일단 들어갔다고 치고 또 올해 미국 경기가 좋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네. 달러 자체가 안전 통화이기 때문에 좀 미국 경기가 좋을 때 그렇게 달러가 강세로 가지는 않거든요. 뭐 지정학적 위험이 그렇게 크지 않는 한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글로벌 달러가 조금은 오히려 약세로 가면서 우리나라 원 달러도 좀 어부지리로 안정이 되지 않을까.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향후 10년간 24조 달러의 미국 재정 적자를 확대하는 쪽, 관세 수입으로 얻는 재정 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3조 달러밖에 안 됩니다. 네. 24조에 3조 달러,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결국에는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뭐 셀아메리카, 뭐 미국을 때려 판다 이런 말씀들이 아니고 천천히 서서히 달러 비중을 낮추고 전체적으로 달러의 조금 약세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특히나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올해 맞물린다면 더욱더 달러는 오히려 달러 인덱스가 지금 96인데 오히려 한 93, 뭐 그 정도까지 90대 초반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원화도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작년엔 GDP의 1.1%였는데 올해는 2% 넘어갈 것 같거든요. 반도체 네. 때문에. 그리고 4월부터 채권 지수 편입도 한 600억 달러 들어오고요. 네. 그리고 해외로 돈이 기업들 대미 투자가 빠져나가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거는 한 300억 달러밖에 안 되고 대신에 해외 그 서학개미들의 투자는 조금 올해 미국장이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약하면서 오히려 작년보다는 올해는 조금 줄어들고 이렇다면 우리나라 원화의 고유 원인도 조금 원화 약세 요인은 작년만큼은 작동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뭐 잘하면 1,400원대 아래에서 1,300원대 후반에서도 놀 수 있지 않을까 원달러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님께도 의견 듣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최근에 왜 엔화가 생각보다 약하지 않고 강세가 됐는지 그거는 요 몇 주 사이에 미국 지표들이 나빠지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잖아요. 네. 반면에 다카이치 이 내각 들어오고 난 다음에 총선 이기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거라는 일본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있고 그렇게 되면 BOJ가 여태까지는 6개월 만에 한 번씩
정책 금리를 올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 경제가 좋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다고 하면 이건 4개월마다 한 번씩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엔화가 강세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미국의 그 금리 정책에 대한 전망이 바뀌었잖아요. 예. 3번에서 2번 아니면 1번 정도. 이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달러 약세에 대한 전망이 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그 파란색 선이 그 달러 지수고요. 그리고 녹색 선이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입니다. 정책금리의 패턴인데 달러 지수는 정책금리가 굉장히 높았을 때 11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96.6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예. 그 사이에 정책금리가 5.5%에서 3.75%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올해 3번 내리면 정책금리가 3%까지 내려가는 것이고 아니면 한 번 정도 아니면 뭐 2번 한다 그러면 3.25, 3.5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책금리가 내려올 때 달러가 약세가 됐는데 약세의 정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 전망 대비. 저는 그래서 앞으로 그 달러 지수가 내려가면 95 아니면은 다시 97, 98 정도로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은 결국은 그 일본의 재정 적자가 커지면서 소위 말해서 재정 건전성 약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엔화는 다시 약세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옌 달러 환율이 달러 옌 환율이 다시 지금은 153 뭐 이 정도에서 다시 155 아니면 160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달러 원 환율도 아래보다는 1,450원 내외 아니면 그 위에서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의 엔화 강세, 원화 강세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다시 엔화 약세가 되고 원화도 약세가 될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와, 이 굉장히 복잡한 함수네요. 네, 죄송합니다. 좀 정말 설명을 복잡한 함수예요. 쉽게 해드려야 되는데. 다음 질문을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함수 계산에 제가 지금 다음 질문을 하지 못하겠어요. 좀 쉽게 갈게요. 지금 시장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단 말이죠. 다카이치 내각이 압승했다. 다카이치 트레이드가 작용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면 이제 결국 엔캐리 트레이드 이제 우리 증시 입장에서 보면 그런 엔캐리 트레이드 공포를 어느 정도로 반영을 해야 되냐. 지금 트렌드는 뭡니까? 사실 뭐 엔화 강세 나타날 때마다 계속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되었을 당시랑 지금이랑 비교해보고 환경이 비슷한지를 봐야 되는데 환경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를 봤을 때 과거 엔캐리 트레이드, 최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있었던 시기가 2024년 8월 초였거든요. 근데 그때가 뭐가 있었냐로 본다면 그때 BOJ가 2024년 7월 말에 갑작스럽게 기준금리를 인상했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인상이었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BOJ가 금리 인상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투자자들도 반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때 당시에는 엔화에 대한 순매도 포지션이 상당히 강하게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다들 네. 엔화를 팔고 있던 당시였죠. 하지만 지금 순매도 포지션 그때에 비하면 훨씬 적습니다. 그런 것들이 비교했을 때 결국에 상황이 같지는 않다. 엔화 강세 하나만 같은데 나머지 환경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셔 주셨던 것처럼 결국에 다카이치 총리의 내각의 그런 재정 정책은 결국 확장적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가 정말 강하게 가기에는 재정 건전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결국에 엔화가 과거와 같이 강한 강세를 가기 쉽지 않고 또한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 사실 항상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 저는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증시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장 뉴욕 증시 흐름을 보면 소프트웨어 산업이 이제 AI발 공포로 뭐 크게 흔들리고 전반적으로 빅테크들의 이제 주가도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제 그걸 이제 이유를 갖다 붙이고 있죠. AI 투자가 너무 과한 것 같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피로감이 좀 누적돼서 이제 발현된다 이제 이런 양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 4월 이후에 나스닥 지수만 50% 올랐고 올 들어서도 빅테크 주식들이 계속 달렸지 않습니까? 네. 특히 반도체가 달렸고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사실은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조금 그 AI 거품론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요즘에 뭐 언론에 자주 나오는 스탠리 드래켄밀러가 그런 얘기를 했더만요. 언론 인터뷰에서 기술은 세상을 바꾸지만 시장에서 그 기술주의 가격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흥분과 그다음에 실망을 계속 사람들에게 반복시킨다. 결국에는 뭐 이제 주식 시장의 문제와 AI 전체 산업의 과잉 부분, 이 부분은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 올해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다 합쳐보니 미국 GDP에 세계 GDP에 아직도 1%가 안 되는 1% 정도 되는 이제 그러한 정도의 데이터 센터 관련된 또 중심의 그런 AI 캐펙스 투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네. 참고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 도로망이 깔리고 이럴 때 미국 GDP의 2.5%, 3%까지 그 투자가 됐었고, 네. 그다음에 IT 90년대도 뭐 통신 합치면 3%거든요, GDP. 지금 뭐 1% 살짝 넘어가는 둥 마는 둥 하는 상태에서 AI를 조금 뭐 거품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다. 네,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투자 대비 어느 정도의 이제 효용이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아마존이 뭐 자기 번 돈 이상으로 투자한다고 하니까 이제 주가가 빠지고 뭐 이랬었는데 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지금 캐펙스 투자의 규모 대비 벌어들인 현금 비중이 아직 40%밖에 안 됩니다. 닷컴 버블 때는 70%가 넘었었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구글이 100년째 발행하고 뭐 이렇게 채권 발행하지만 돈이 물론 이제 캐시플로우가 조금 이제 여유가 과거보다는 줄어들어서 발행을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정말 막무가내로 지금 발행하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저희들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과도한 투자로 보고 뭐 AI 거품 회의론이 드는 거는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거시적으로 본다면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장 대표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화제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글의 100년 만기 채권, 네. 기술 기업에서 100년 만기 채권 학교도 아니고. 네, 과거 모토로라가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모토로라 수그러들면서 IBM도 했었고. 예, IBM도 했습니다. 지금 별로 그렇게 모토로라는 좀 사라졌고. 그러니까 IBM도 뭐 양자 빼고는 크게 두각을 그러니까 나타내지 어떻게 못하고 보면 있고. 장기적으로 뭐 자금을 융통한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죠. 그리고 확고한 어떤 그 뭐랄까 자금 펀딩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기술 기업을 뭐 정부나 어떤 아니면 공공기관처럼 우리가 신용 평가를 좋게 해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또 투자자들의 걱정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국채를 발행을 해놓으면 사실 인플레이션과 금리 변동에 따라서 이 채권 가격이 상당히 많이 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투자자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또 리스크도 커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저는 이런 나쁜 어떤 부정적인 뉴스보다도 이렇게 100년 만기 채권을 시장에서 사줬다는 게 저는 네, 또 잘 팔렸어요. 네, 굉장히 그 호응이 좋았고 다 팔렸다는 게 어떻게 보면 AI에 대한 시장의 진정한 평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앞에서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버블에 대한 어떤 그 근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주고 설명해 주신 부분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시장에 대해서 평가고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 대한 전망을 봤을 때 예를 들면 뭐 앞으로 35년까지 AI 부분에 대한 투자가 연평균 뭐 35%씩 계속 늘어난다는 전망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반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구글이 발행한 100년 만기 채권 국내 증권사에서도 좀 가져오시죠. 그래서 국내에서 한번 팔아보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되게 궁금해요. 이게 이제 영국 파운드화 기준으로 이제 발행됐다고 하는데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기술주의 흐름을 봤었을 때
피로도가 쌓인 거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올해 흐름이 이제 많이 동력이 죽을 거냐. 아니다. 지금 일시적인 뭐 이렇게 조정 흐름은 나타나지만 여전히 기술주에 대한 강세, 우상향 흐름은 꺾이지 않을 거다. 이제 이걸 판단하는 잣대를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기본적으로는 꺾이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계속 갈 거라고 보고 있고 작년 11월에 생각해 보면 AI 버블론 심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AI 버블론이 아니라 AI 파괴론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에 그전 작년 11월에는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했다가 돈을 못 벌면 어떻게 하냐 이런 우려였다면 지금은 AI를 투자했더니 정말로 생산성 높은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들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기업들,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핵심 비즈니스가 망가지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망하는 기업들, 피해를 입는 기업들 AI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눈에 쉽게 보이죠. 하지만 수혜를 입는 업종들은 찾기가 당장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뭐 애플 아이폰이 나타났을 때 그 다음에 새로운 기업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지금도 AI로 인한 피해주들은 너무 쉽게 보이지만 AI로 인한 수혜주들은 당장 찾기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건 뭐냐를 본다면 결국에 AI 인프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 빅테크들의 AI 투자 규모가 계속 전망치가 2026년, 2027년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거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 추이를 같이 보면 같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AI 투자 규모가 계속적으로 늘어날수록 최소한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특히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이런 실적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AI로 인한 수혜주,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큰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할 필요 없을 것 같다. 마치 골드러시 과정에서 어떤 광산이 대박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최소한 곡괭이 파는 회사는 계속 사야 되지 않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 과정에서 수혜 업종들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 나타나면 그때 투자를 더 하겠지만 지금은 인프라에 투자하자, 반도체에 투자하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5,500 넘었습니다. 국내 증시는 과열이라고 보십니까, 박사님? 너무 빨리 간다고 보십니까? 지금 전 세계 수익률 코스피, 코스닥 다 지금 1위입니다. 네, 좀 정속보다는 과속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뭐 거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뭐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 반도체 기업의 실적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삼성전자 올해 200조 이상 나오고 하이닉스도 뭐 예상대로 나온다면 아직도 뭐 미국에 상장돼 있는 뭐 그런 빅테크 종목보다는 굉장히 좀 착한 PR을 갖고 있고요. 특히 뭐 연구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이게 결국 뭐 방대한 연산량과 고대역폭 메모리는 어쨌든 데이터 센터 투자하는 한 사실 반도체는 뭐 속된 말로 꿀 아닌가. 이거는 뭐 누가 뭐 소프트웨어 기업이 미국에서 망하고 대신에 그거를 뭐 엔트로피 가져가든 말든 사실은 뭐 누가 하든 뭐 데이터 센터 투자는 계속 할 테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생존 게임으로 들어간 AI 생태계. 과거에는 이제 M7만 조금 뭐 패키지로 사면 아주 편했던 작년에 투자 조금 그런 패턴이 이제 올해는 기업들의 생존 문제, 또 차별화, 분산 문제, 순환매 뭐 이렇게 복잡하게 가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뭐 꾸준하게 올해까지는 뭐 순항하지 않을까. 문제는 속도죠. 속도가 빠르다 보면 결국에는 덜컹거림이 있는 거고 네. 덜컹거림에 의해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고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경기가 뒷받침된다면 미국에서 최근에 보여준 것처럼 순환매가 되거든요. 산업재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금융 쪽으로. 또 중소형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 조금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또 순환매를 보여주면 그래도 그 사이에 이제 조금 뭐 반도체는 좀 쉰다든지 그러면 조금 강세장의 수명이 기는데 만약에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만 간다, 코스피 중심으로만 뭐 바로 6천을 넘는다 이러면 조금 기술적인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기술적 조정 이 과정이 나타난다면 그 과정에서 이제 빚어지는 게 변동성인 거죠. 이제 변동성에 늪에 빠지게 되면 전략 자칫 잘못하면 고점에 물려서
떨어질 때 팔고 뭐 이제 이런 식의 악순환들이 반복이 되니까 지금 국내 증시가 그런 측면에서 과열됐다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굉장히 빨리 달렸으니까 조정은 아니더라도 좀 변동성이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변동성의 진원이 미국에서 지금 논쟁되고 있는 AI 관련된 이슈잖아요. 그리고 이 이슈는 어떻게 보면 2026년도 글로벌 뭐 주식시장에서의 핵심 이슈가 되는 건데 과연 돈 버는 AI 기업들이 누가 되는지를 골라내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나면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금광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곡괭이는 팔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반도체겠죠. 거기 더해서 한국은 또 여러 가지 또 방산이라든지 또 조선이라든지 여러 다른 섹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으로 순환매가 되면서 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조정장이다, 약세장이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일시적인 변동성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술적 조정, 변동성이 커지는 과정에서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지표를 말씀드리면 이제 투자자 예탁금이 많이 늘어서 증시대기 자금이 많이 늘었다. 110조 원 넘었다. 근데 또 요즘에 좀 줄었어요. 반대로 공매도 대기 자금은 좀 늘었고. 요게 이제 단기적 미시적으로 보면 이런 조정에 대비하는 투자자들의 움직임 포착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않아요? 예, 그렇게 오늘 생각하지 제 않습니다. 예상을 많이 비껴가시는데. 사실 예탁금이라는 거는 후행입니다. 장 좋으면 늘어나고 장 나빠지면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급적인 측면을 예측하고 뭐 수급이 들어오니까 오른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예탁금은 오히려 후행적으로 증시가 좋아지면 따라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한 공매도 자금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해지해야 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지 수요가 당연히 늘 수밖에 없겠죠. 많이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공매도가 늘어서 장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는 크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에 사후적인 데이터일 뿐이지 사전적으로 증시를 폭락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익, 소위 말하는 코스피의 이익들, 기업들의 이익들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 것인데 저는 코스피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특히나 상반기 때 더 큰 증액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저는 상반기 때 코스피 중심으로 더 올라갈 룸이 더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난 월요일 같은 경우에 네. 코스피 타겟을 5,000에서 6,500으로 저희 하우스 전체를 올렸거든요. 네. 그리고 맥스 7,500까지 볼 만큼 오히려 반도체 실적 전망치가 글로벌 환경에 대비했을 때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 덜 올렸다고 보고 있고 더 올라갈 룸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것이 상반기 때 이익 증액이 더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저는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더 올라갈 룸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고 그것은 반도체 중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중심으로 간다. 코스피 안에서도 반도체 투톱 중심으로 간다. 예. 이 관점이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변동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반대로. 왜냐하면 코스피에서 반도체만 중심으로 오를 때 보통 다른 종목들은 조금은 소외되거든요. 그러면 지수는 이렇게 높아 보이는데 다른 종목들은 조금씩 안 오르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은 안 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느껴지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주도 업종은 꼭 가져가셔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를 가져가시면 사실 이렇게 변동성을 많이 느끼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동성 그런 아닌 종목들을 가져가다 보면 순환매 장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반복적인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변동성을 더 많이 느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지금 코스피 5천 달성했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다음은 코스닥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정책 수혜,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뒷받침들에 대한 기대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연기금들에 대한 투자 운용을 좀 바꿔서 비중을 벤치마크. 높인다든지 네. 뭐 상반기 중에는 또 이제 국민성장 펀드도 출범을 하니까 맞습니다. 이런 영향들까지 감안하면 저 코스닥도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한국의 나스닥 아니겠습니까? 기대를 네. 가져볼 만하다고 보십니까? 자산운용사들이 또 설 지나서 뭐 코스닥 관련 ETF도 많이 출시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지금 코스피는 5,000포인트지만 시가총액이 5,000조를 가면 지수는 한 6,30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시가총액이 5,000조를 돌파했다라는 뉴스가 이제 방송에 나오면요. 그럴 때 코스닥이 이제 거기에 비례해서 얼마나 갈까? 코스닥 시가총액이 지금 600조 정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지금 한 20%의 지금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승률이 있다면 코스닥은 한 1,000조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한 600조에서 한 1,000조. 그러니까 조금 코스피의 상승률보다는 코스닥의 상승률이 조금 뭐 약간 기대 반, 예측 반인데,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코스닥이 코스피의 한 5분의 1 정도, 7분의 1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데 코스피 5,000조 이상이 되고 코스닥이 이제 1,000조가 되면 5분의 1이죠. 그래서 한 그 정도가 조금 양 시장의 조금 균형 그리고 조금 지금 나오고 있는 말씀하신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님께도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뭐 국민성장펀드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들은 코스닥에는 충분히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는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펀더멘털 면에서 보면 코스피보다는 약하지만은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외교적 충돌이 빚어지고 지정학적 리스크, 뭐 AI발 충격까지 각종 변수들은 불확실성을 키우고요.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가 또 시장의 변동성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시류에 휩쓸리지 않을 명확한 투자 기준이 필요한 때입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보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